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 수업은 현대시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연습해 보겠습니다. 현대시에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모의고사는 항상 모르는 작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출제 기준은 작품이 아니라 지문이 아니라 문제거든요. 출제되는 문제 패턴을 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감으로 풀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푸는 방법을 갖고 있으면은 1등급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해결법은 문제 유형을 구분하시고 보기 문제의 선지를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문을 해석하시면 지문 해석이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 푸는 순서를 내용 문제, 구조 문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보시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동영상 청취 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탁국어 온라인 실전 특강 현대시 선지분석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능 국어는 항상 모르는 지문이 출제가 되죠. 그럼 출제 기준은 지문이 아니라 문제인데요. 보통 비문학, 문학 출제 유형이 항상 일정합니다.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문제 이렇게 단계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의 경우는 보기 문제는 지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 문제와 내용 일치 문제에 딸린 선지를 분석해 지문에 대한 정보를 갖고 들어가면 지문 해석이 쉬워지고 문제 푸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요. 1단계는 문제 유형을 구분하고 푸는 순서를 잡고 그 다음에 선지를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부사 선지와 오답 선지도 같이 구분해 주시면 더 좋고요. 3단계는 2단계를 토대로 지문을 해석하면은 지문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문제 푸는 정답률도 많이 올라갑니다. 1단계의 장점은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그동안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감으로 풀었거든요. 그럼 이제 감으로 푸는 게 해소가 되고요. 푸는 순서를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단계론적으로 설정을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주어진 순서대로 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조 문제를 풀어서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서 시간 부족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의 장점은 지문 읽기 전에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들어가는 거죠. 선지를 통해서. 그럼 지문이 쉽게 해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5개의 선지죠. 그죠? 5개의 선지 중에 3개는 지우고 2개 고민한단 말이에요. 보통 문학의 경우는 보기만 읽은 선지나 유사 선지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안목을 길러서 정답과 오답 패턴을 익히게 돼서 정답률을 올리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현대시 일반론. 시가 무엇인지는 좀 최소한 알고 가야 되겠죠. 시 장르 특성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문학은 독자 입장에서 분석이 아니라 감상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시를 보고 그 다음에 소설을 보고 무언가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감상이죠. 감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쉽게 예를 하나 들었는데 한 여인이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창밖에 비를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럼 이 여인의 슬픈 마음을, 이 여자의 슬픈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게 좋아? 소설로 표현하는 게 좋아? 당연히 시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는 개인의 정서와 주관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밖에 비를 보면서 저 비가 내 마음과 같아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시를 쓴 거야. 비가 내리네, 창밖에 비가 내리네, 떠나는 그리어 비가 내리네 이랬죠. 그죠? 얘가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 비는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 시어가 되는 거고 내리네는 반복 보이스였는데 우리가 이 여인이 그죠? 여기서 이제 이별하는 여인이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비라는 시어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죠. 그죠? 그럼 주제는 어떻게 돼? 이별의 슬픔이 되는 건데 시의 주제는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리는 반복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건 표현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개인의 정서와 주관을 이미지로 표현한 문학 장다. 내가 기쁘다 슬프다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시킨 게 이미지란 말이야. 눈, 비 이런 거. 그래서 시각, 구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시지문을 해석할 때 시어 식구 그죠? 이미지를 파악해서 주제인 시적 화자 태도를 찾고 거기에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가를 찾는 게 시지문을 해석하는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대시 이제 모의고사 지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시는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현대시 3편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비문학 지문, 현대시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장르 복합 지문인데 서로 다른 장르가 섞이는 건데 보통 짧기 때문에 수능 출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문제는 빠진 적이 없어요. 1타 3피라고 그래갖고
그 가다 공통점을 물어보면은 한 문제를 통해서 세 작품을 다 알아 몰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이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현대시는 지문의 길이 짧아서 보통 두세 개를 나란히 엮는 경우가 있는데 엮이려면 당연히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사의 공통점이 있고 형식사의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보통 요게 내용사의 공통점이 주제가 유사하는 경우를 많이 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아주 가끔씩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 구성 2 같은 경우는 그 가끔씩 나오는 패턴인데 보통 가가 비문학 지문이야. 작품이 아니고 그냥 나다시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문학 문제에서 보기 문제 있죠. 그죠? 보기에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 내외제적 관점 문제라고 하는데 그 내외제적 관점 문제가 이 비문학 지문 형태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 비문학 지문은 나다의 시를 읽어주는 단서나 조건이 되는 거고 나다의 시는 예시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럼 이제 가와 나다의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를 단서나 조건으로 나를 해석하시오. 가를 단서나 조건으로 다를 해석하시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무조건 가를 먼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에 대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묶일 때는 장르복합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장르가 묶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는 시끼리 그죠? 현대시 고전시 둘 다 개인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묶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수필은 왜 묶이냐 이거죠. 그죠? 그럼 수필은 산문이지. 그죠? 산문이지만 뭐가 똑같아? 시처럼 개인의 정서 주관을 드러내는 문학 장르란 말이에요. 그죠? 수필은 개성이 중에 그 개성이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수필은 소설보다는 시랑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통 가나다 공통점인데 이런 경우는 내용상의 공통점, 형식상의 공통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어식구 파악 문제죠. 그죠? 그럼 내용을 파악해서 시의 주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이나 시전개 방식 선지는 좀 따로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거 구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이 주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통 보기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내외제적 관점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내외제적 관점 문학 비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비평가고 평론가라고 치면은 작품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부분, 요 세 가지가 다 내재적 관점, 작품 안에서 읽어주는 내재적 관점인데 작품론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밖에서 읽을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작가의 성향,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작품을 추론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표현론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조국 강복을 이야기한 시야에서 시대적 현실이랑 작품을 연관시키는 걸 반영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독자한테 어떤 감동과 교훈을 줘 이런 경우 효용론인데 요거 세 개가 다 지금 작품 바깥에서 읽어서 외제적 관점이 되는 거죠. 문학은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다 반영론, 작가의 삶과 의식을 표현한다 표현론, 독자의 입장에서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효용론. 그러면은 보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섞어서 골고루 그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 보기의 그 내용을 먼저 읽고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문학에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경우는 많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한번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게 지금 모의고사에서 배열된 순서라고 쳐봐봐요. 대체로 그죠? 첫 번째 문제가 가대 공통점으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시어식구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 내외제적 관점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작품들은 내용이 있고 구조가 있겠죠. 그죠?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내용이 파악되면 구조는 쉽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가 요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풀거나 그죠? 이 순서를 구분 안 하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1번 순서대로 풀었을 때는 내용을 파악해야지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는데 그죠?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공통점 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이게 먼저 나왔어. 구조 문제. 그러면 어떻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려 오답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문에 대한 정보 없이 지문을 해석하면은 지문 해석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내용 문제와 구조 문제를 따로 푸니까 연결이 돼 있는데 따로 푸니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답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바꾸면은 이제 요거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요. 이거는 전체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시어식구 또 역시 내용에 대한 얘기고 보기의 내외제적 관점 문제는 시어식구 파악 문제를 풀고 나면은 당연히 주제가 잡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구조를 풀면은 그것도 쉬워지겠죠. 그럼
오히려 지문을 읽기 전에 이 내외제적 관점 문제나 시에서 내용 파악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지문에 대한 정보가 70% 이상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를 일일이 꼼꼼하게 다 해석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어떤 시어를 중심으로 읽을지 요거를 분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해석할지. 그러면은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우리가 보통 지문을 해석하고 시를 선지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구조 문제 접근하면 구조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많이 떨어져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선생님 이거를 한 8년 정도 개발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본 결과, 일단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고 시간이 엄청 많이 세이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이 선지 분석 특강을 제대로 하면은 거의 만점 맞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요 방식대로 적용을 한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내외제적 관점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어 식구 파악 문제를 풀고, 그럼 이제 보세요. 한번 내외제적 관점은 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식구 파악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이니까, 이 작품은 뭐 1920년대 누가 어떤 의미에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그래서 어떻게 돼, 시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큰 정보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얻고. 자, 그런 다음에 주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통점으로 주제가 나온댔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 문제가 따로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다 공통점으로 표현상의 특징이 나올 경우에는 이 표현법 문제는 생략이 된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3. 현대시 표현법과 시정계 방식 선지 정리. 자, 현대시에서 표현법은 한행에 대한 거고 시정계 방식은 전체 구조에 대한 건데, 우리가 표현법은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수월하거든요. 자, 우리가 표현법이 예를 들면은 직유법이야. 그런데 이게 직유법 이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 쓴 개념들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직유를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는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주제를 형성한다. 근데 표현법은 보통 특징과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런 특징을 사용해서 요런 효과를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채어는 어떤 색, 파란색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법을 썼다. 친근한 존재로 형상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순어법은 한 문장 안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서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역설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법은 화자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아니고 우회적으로 드러내주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반어는 뭐예요? 표면적 진술과 이면적 진술이 서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표현에서 시적 긴장감을 높이거나 아니면 주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건 영탄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문형 종결함이는 서리법이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를 잘 모르시는데 의성어, 의태어. 그러니까 의성어는 소리 흉내내는 거고, 의태어는 태도를 흉내내는 거. 자, 짹짹짹 뭐 이런 것들은 의성어고, 비틀비틀 이런 건 의태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복법의 경우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그죠? 반복법이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명사로 끝맺는 시어는 우리가 보통 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행에서 끝날 부분에 그녀, 뭐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 환한 웃음 뭐 이런 식으로 명사로 끝맺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정계 방식은 보통 이제 요 수미상가는 앞뒤가 유사한고 일년과 끝년이 유사한 구조로 끝나는 거고요. 선경우정은 보통 기행문 아시죠? 그죠? 내가 어디 제주도를 갔어? 그럼 경치를 보고 저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반대도 되죠. 반대는 뭐겠어요? 선정, 후경이죠. 그죠? 앞에는 정서, 뒤에는 경치.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은 한시의 구조인데, 기에서 시상을 제시하고, 사단 구성이에요. 시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승은 시상이 심화가 되고, 전이 전환이에요. 앞에 얘기가 뒤집어지는 거, 결은 마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구성은 순행이 있고 역행인데, 순행은 과거, 현재, 미래, 역행은 거꾸로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선과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바라보는 위치가 일정한데, 위에 달을 봤어. 그 다음에 아래에 꽃을 봤어. 그럼 위에서 아래, 반대로 어떻게 돼? 뭐 좌측에 책상을 봤어. 우측에 친구를 봤어. 좌에서 우에서 자. 이게 시선 이동이 되는 거고, 대립적 공간은 내가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인 좋았던 행복했던 그 공간에 있었는데 지금 불행한 공간에 있어. 반대가 되는 거니까 대립적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 대상이라는 거는 화자가 있고 화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적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사람인 경우는 친구,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물은 뭐 태양,
풀, 나무, 자연물 이런 것들, 산 이런 것들 그죠? 자연현상과 인간사에 대해서 뚜렷이 대비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자연물이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대상의 속성을 대비해서 서로 다른 그죠? 대상을 어떻게 얘는 긍정이고 얘는 부정인데 얘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차이점은 당연히 그 얘랑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조는 말투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의문형 연결함을 썼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의 어조를 썼다. 그 다음에 기원할 때는 보통 신인 높은 사람한테 대해서 뭐 해주세요, 뭐 하소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절대자가 지닌 긍정적 가치를 강조한다. 단정적 어조는 뭐뭐 하리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의지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구여, 누구시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부르는 거니까 상대방의 어떻게 대화, 답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대화체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근데 특정 상황 가정에 내가 뭐 죽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실상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화자의 작품 표면에 등장해 자신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 그냥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